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2022학년도 운동 역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운동 역학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었다. 운동 역학은 어렵게 출제되었던 적이 이제 손에 꼽을 정도로 비교적 쉽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기본 개념 정도 나오고 계산 문제 하나 나왔던 정도였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자, 1번 운동역학의 연구의 목적과 내용이 아닌 것은, 요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잘 읽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분석, 두 번째 운동장비 개발, 세 번째 부상 기전 규명, 네 번째 운동 유전자 검사. 이럴 때 이제 운동 유전자 검사. 자주 나오는 목적 네 가지. 이 이외에도 있겠죠. 한번 보시면 운동 기술의 향상을 위해서 운동역학을 사용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운동 장비 개발 및 평가, 또 운동 수행을 할 때 다치지 않게 또 안정성 향상과 손상 예방. 자, 스포츠 동작 기술 분석 및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다.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 가시고요. 2번 문제. 자, 인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인체 역학 중에 이제 움직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 기초적인 문제인데요. 공부하시다 잘 알아두고 가시면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료 이론 강의 이제 올라올 건데, 그때 이렇게 오른쪽에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인체 움직임을 표현하는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굽힘은 관절을 형성하는 뼈들이 이루는 각의 작아지는 움직임이다. 맞고요. 펴음은 관절을 형성하는 편들이 커지는 움직임. 이거 이제 서로 기량적인 거죠. 맞고. 벌림은 세로축이 신체 중심선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움직임이다. 아니죠. 벌림이 아니라 모음이 되겠습니다. 모음. 자, 발등 굽힘은 발등이 정강이뼈 앞쪽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나중에 이론 강의에서 이 인체 역학의 기본적인 운동축이나 운동면 움직임이나 관절의 구분, 근육의 구분, 이런 거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인체의 무게중심, 이제 안정성 관련해서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질량과 무게 구분. 자, 질량은 어떠한 것이다? 고유한 물리량이다. 스칼라.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도 변하지 않는데, 무게는 질량의 중력을 곱한 것이다. 그래서 중력은 지구와 달이 다르듯이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지구에서도 이제 해수면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지구 중심으로 가까울수록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게가 다를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무게중심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무게중심이란 물체의 무게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그 한 점. 그래서 각운동학적으로 봤을 때는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다. 자, 특징 첫 번째, 인체를 벗어난 위치가 가능하다. 자세에 따라서 높이 뛰기 이렇게 동작이 있을 때 선수가 이렇게 넘겠죠. 이렇게 넘을 때 무게중심이 이게 바깥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벗어나 위치가 가능하다. 자, 이러한 무게중심은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주 출제가 되고요. 높이가 낮을수록 몸무게가 무거울수록 안정성이 향상된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무게중심의 높이는 안정성에 영향을 주죠. 무게중심은 인체를 벗어나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답이 틀렸습니다. 무게중심은 토크의 합이 0인 지점이다.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정답은 2번. 항상 이렇게 문제 풀 때 확실하게 이제 확실한 답을 찾았다. 그러면은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고 시험지 오른쪽에 문항 분포에 그 답을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해서 나중에 어려운 답을 찍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4번 문제. 자, 인체 질의 문제도 이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된다. 요거는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질의 종류와 그 특징, 그리고 인체 동작에서 예시를 아는 거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 안에서 이제 힘점, 받침점, 작용점을 찾는 것까지 연습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다. 자, 인체 질에 관련해서 요 세 가지 외워주시고요. 외우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선생님이 가운데 것만 기억하자. 그래서 바짝 힘 이렇게 외웠던 적도 있고,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반니라는 이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종질에는 받침점이 가운데 있고 2종질에는 작용점이 가운데 있다. 반니라는 이장님 뭐 이렇게도 외웠고요. 뭐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자, 1종질에는 받침점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힘과 작용점이 서로 반대로 있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 받침점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종질에는 작용점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역학적 이점이 1보다 항상 크다. 뭐다? 힘에서
이득을 얻는다. 힘에서 이득을 얻는다. 자, 3종질의 별표 치시고요. 3종질의 힘점이 가운데 있다. 왜 별표를 치냐면 힘에서는 손해를 본다. 근데 왜 별표를 치냐면 요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대부분의 인체 동작이 3종질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힘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이 거리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스포츠 동작이나 일반적인 운동 수행 동작에서 이득이 있다. 그래서 3종질을 잘 보고 가시고요. 자, 그림에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근력, 이제 종아리 근육이 당겨주고 있죠. 힘이겠죠. 이거 힘점. 그리고 받침점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받쳐져 있는 거죠? 여기 발끝, 이게 받침점.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이 분절의 무게가 아래로 누르고 있죠. 작용점. 여기서는 이제 저항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항점. 그래서 저항점, 작용점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이종지뢰구나. 이종지뢰는 힘에서 이득을 본다. 인체 동작에서는 발 뒤꿈치를 들어 발끝으로 서 있는 동작이다. 그래서 받침, 저항, 힘. 받침, 저항, 힘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운동학적 및 운동역학적 변이에 대한 설명. 이거는 이제 물리량 구분 문제였습니다. 스칼라와 벡터 구분. 이건 명칭이고요. 스칼라에는 뭐가 있고 벡터에는 무엇이 있냐. 스칼라는 이제 크기만을 나타내는 고유의 물리량이고요. 벡터는 플러스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외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외우면 쉽게 풀리기 때문에 외우지 않으면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어요. 자, 질량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죠? 스칼라,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 질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력 가속도가 이제 곱해지면은 무게가 되죠. 무게. 자, 어떤 무게 중심이 있고 이제 이 질량이 있고 이 질량의 무게 중심이 있죠. 여기에 이제 무게가 중력 가속도가 곱해지면 이게 무게가 됩니다. 무게는 이제 딱 여기서 봤을 때 방향성이 있죠. 아래로.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래서 여기 무게가 포함이 됩니다. 자, 시간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맞고요. 고유의 물리량입니다. 힘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다. 아니죠. 힘은 작용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작용점과 작용 방향, 그래서 방향을 갖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정답은 3번. 거리는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이동한 궤적의 총 합으로 크기만을 갖습니다. 이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6번으로 가서. 자, 각운동에 대한 설명 문제입니다. 용어의 개념, 그리고 사용하는 단위, 그리고 어떤 변환, 이 정도 알고 이제 계산까지 할 수 있으면 어떤 각운동이 나와도,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다. 자, 각속도는 각 변이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자, 각속도는 각 변이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 요렇게 구분하고 요렇게 비교해서 아시면 되고요. 각 가속도는 각속도의 변화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다. 그래서 이거 맞게 됐습니다. 자, 1라디안은 뭐냐면 호도법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호의 길이와 반지름이 같을 때의 그 중심각을 의미를 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라디안은 57.3도이다. 그래서 맞고요. 네 번째,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변이는 양의 값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변이는 음의 값으로 나타낸다. 자, 각 거리에서 각 변이도 마찬가지고, 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플러스.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요 내용 잘 알고 가시고요. 요 변환까지.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번 투사체 운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포물선 운동. 자, 어떤 문제가 던져졌을 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면으로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이 운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뭐다? 각도. 어느 각도로 던져지는가. 수직으로 던져졌을 때는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수평으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아래로 던져졌을 때 각도, 그리고 어느 속도로 던져지는가, 속도, 그리고 이 상대 높이, 이 떨어지는 지면과 했을 때 이 상대 높이, 그 투사 높이, 이 세 가지가 이 운동 형태를 결정한다. 자, 투사체 운동이란 어떤 힘에 의해 공중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인체 운동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에 의해 움직임이 결정된다. 물건이 이제 던져졌을 때, 자, 이게 시간값으로 점점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떨어지겠죠. 그때 이 수평 성분, 이 앞으로 가는 성분에는 투사 시에 생성된 초기 속도, 요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등속 운동한다.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 자, 수직 성분은 물체의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모두 중력이 작용을 하고, 올라갈 때는 아래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등 가속도 운동, 음의 등 가속도 운동이 진행되겠고, 최고점에서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서 속도가 가속되는 등 가속도 운동이 작용한다. 그래서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에 의해 움직임이 결정된다.
자, 문제에서 한번 보시면 투사체에 작용하는 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력 존재하지. 어떤 것? 중력. 자, 투사체의 수평 속도는 초기 속도의 수평 성분과 크기가 같다. 맞습니다. 이 공기 저항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자, 3번 투사체의 수직 속도는 9.8m/s로 일정하다. 여기서만 봐도 이제 수직 속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이때 수직 속도는 변화한다. 이때 등 가속 운동을 한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등 가속 운동을 한다. 틀린 답이 되겠고요. 자, 이건 맞고. 자, 투사 높이와 착지 높이가 같을 경우, 자, 투사 높이와 착지 높이가 같을 경우에는 몇 도로 던질 때 최대의 수평 거리를 얻을 수 있다. 요거는 실험을 했을 때 45도가 가장 멀리 날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5도다. 45도.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서, 자, 8번 골프 스윙 동작에서 임팩트 시에 클럽 헤드의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다소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제 선속도와 각운동 상황에서, 이렇게 스포츠 상황에서 선속도와 각속도를 활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제 물체가 각운동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골프도 마찬가지, 배드민턴, 뭐 라켓 운동 대부분, 여기서 골프니까요. 골프를 이제 클럽을 이제 가지고 있는 손이고, 여기가 헤드라고 했을 때 이렇게 스윙을 하겠죠. 스윙을 했을 때 이 헤드의 위치 변화, 요게 이제 선속도고요. 이 각도 변화가 이제 각속도입니다. 그때 이 손이나 뭐 클럽의 뭐 중간 부분이라고 했을 때 같은 스윙을 한 경우, 일단 첫 번째, 클럽 중간이나 헤드나 각속도는 동일하다.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럼 무엇이 다르다? 이동한 거리, 좀 선속도가 다르다. 이렇게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골프 스윙 동작에서 임팩트를 멀리 하려면, 공을 멀리 치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각속도를 올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선속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각속도를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윙 탑에서부터 이제 스윙 동작이 이렇게 잡아서, 헤드가 여기 있고요.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서서 스윙 탑에서부터 어깨 관절을 축, 여기가 축이다. 여기 축이면 각운동을 한다. 이때 회전 반지름을 크게 해서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 요거는 이제 답이 아니었죠.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는 게 각속도를 올린다라는 건데, 회전 반지름을 크게 하면은 관성 모멘트가 커집니다. 그러면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일단 어렵다. 자, 임팩트 전까지 손목 코킹을 최대한 유지하여, 코킹을 유지한다는 거는 반지름을 줄인 거죠. 그러면 관성 모멘트가 줄어져서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면 빠른 몸통 회전을 유도한다. 각속도가 빨라진다. 이것도 맞네요. 각속도를 올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임팩트 시점, 이렇게 쫙 돌아서 임팩트 시점에 팔꿈치를 핀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임팩트 지점에서 팔꿈치를 쭉 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걸 비교했을 때 이게 더 길죠. 다시 말해 선속도가 커진다. 회전 반지름을 증가시키면 선속도가 커진다. 그래서 이것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임팩트 시점에는 코킹이 아니라 언코킹, 손목을 풀어주는 거죠. 풀면서 회전 반지름이 증가하고 선속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문제를 다시 좀 구성을 하자면, 골프 스윙 동작에서 임팩트를 강하게 하기 위해 클럽 헤드의 각속도와 선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완벽하지 않았을까. 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힘의 개념에 대한 설명, 기본적인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힘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움직였을 때, 여기 위에서 보시면 움직이는 물체나 속도나 방향을 바꾸거나 물체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물리량을 힘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뉴턴 맞고요. 힘은 벡터의 물리량이다. 그래서 벡터는 무엇이었죠?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발생한다. 틀린다고 같은데, 일단 보시면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이 물체가 있을 때 이제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럼 그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는 증가하겠죠. 이동을 하면은. 맞습니다. 자, 힘이 작용한, 이렇게 이 물체가 있어. 공이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공을 밀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동작에서 공을 발로 찼다. 그러면 힘이 이렇게 공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러면 공은 어디로 날아갈까요? 앞으로 날아가겠죠.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가속도가 발생한다. 힘이 작용한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압력과 충격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단 압력과 충격량 문제는 일단 운동량이랑 충격량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또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크게 해야 될 때는 언제고 작게 해야 될 때는 언제인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운동량,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운동량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도 이제 운동량이 있겠고요. 공이 이렇게 날아갈 때도 운동량이 있습니다. 이 운동량은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이 사람의 이제 몸무게와 달리는 속도, 공으로 따졌을 때는 이 공의 질량과 무게와 속도, 이걸로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사람이 어디에 가서 이제 부딪히거나 공이 어디에 가서 접촉을 하거나 했을 때 이 운동량이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한 정도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이때 이 충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공이 다른 공에 가서 이제 맞았을 때, 당구로 따지면 당구에서 공이 다른 공에 가서 맞았을 때 이 공이 충돌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골프 동작에서 이렇게 클럽을 잡고 골프공에다가 이렇게 접촉을 했을 때 이 클럽 헤드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이렇게 충격력으로 작용을 하고, 이 골프공과 접촉하는 시간, 그래서 충격력과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충격력과 시간의 곱으로 충격량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유도에서 낙법은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술이다. 아니죠. 신체 지면에 닿는 면적을 넓히는 것까지 맞고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전해지는 압력, 즉 충격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는 기술입니다. 자, 권투에서 상대방의 주먹을 비켜 맞도록 동작을 취하여 신체가 받는 압력을 감소시킨다. 맞죠. 일단 신체가 받는 압력을 감소시킨다.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건데 이제 작용 시간도 줄이는 거겠고, 뭐 면적도 줄이는 거겠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 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무릎 관절의 굽힘을 통해 충격받는 시간을 늘리면 신체에 가해진 충격력의 크기는 감소된다. 이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에는 운동량이 정해져 있죠. 이 운동량을 충격력과 충격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충격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무릎을 굽히면서. 그래서 신체가 느끼는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 클럽헤드의 볼의 접촉 구간의 충격력을 유지하면서 접촉 시간을 증가시키면 충격력이 증가하게 된다. 자, 요때 이제 충격력이 이제 전이가 되겠죠. 그때 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충격량은 증가해서 더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프공을 좀 탄성 있게 만들죠. 탄성이 없이 완전 딱딱하게 만들면 시간이 줄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나갑니다. 근데 탄성도가 있게 만들면 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운동량을 많이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정답은 1번. 자, 11번 가겠습니다. 11번. 자, 마찰력 관련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힘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개념을 물어봤던 문제인데요. 마찰력은 뭐냐면 움직이는 중이나 움직이려 할 때, 정지하고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인데, 물체의 이동 방향에 반대로 작용한다. 그래서 마찰력은 일단 이런 문제는 일단 그 힘의 종류와 힘의 특징, 그리고 그 힘의 성분,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마찰 개수와 수직 항력에 영향을 받는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뭐냐면 물체가 이제 정지하려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운동하기 직전까지의 마찰력입니다. 운동하기 직전까지의 마찰력이고요. 물체가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운동 마찰력으로 바뀝니다. 운동 마찰력. 자, 또 사용되는 개념은 미끄럼 마찰력과 구름 마찰력. 자, 미끄럼 마찰력은 뭐냐면 물체를 이렇게 끄는 거죠.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끄럼 마찰력이 있고요. 이렇게 바퀴 형태, 이제 굴러가는 경우에는 구름 마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경우에도 마찰력이 존재한다. 이게 당연히 적겠죠. 구름 마찰력이 좀 적겠고, 미끄럼 마찰력은 이 접촉하는 면의 성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기가 막 울퉁불퉁하고 하면은 마찰력이 크겠고, 거칠거칠하거나, 또는 빙판처럼 마찰력이 없을 경우에는 미끄럼 마찰력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아스팔트 도로에서 마찰 개수, 아스팔트 도로면 거칠거칠하다. 이때 이제 물체가 있으면 구름 운동보다, 굴러가는 것보다 미끄럼 운동일 때 더 작다. 이 경우에는 이제 거칠기 때문에 구름 운동이 마찰력이 더 작겠죠. 그래서 옳지 않고, 마찰력은 물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관계가 있다. 수직 항력과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자, 물체가 움직이기 직전까지 이제 물체 움직임을 방해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큽니다. 항상 큽니다. 자, 옳지 않고 마찰력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 12번으로 가서 자, 이것도 힘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힘에 대한 문제. 양력이 무엇인가 일단 알아야겠죠. 양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그래서 힘의 수직 방향. 항력은 뭐냐면 물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항력에도 직각이 된다. 자, 이런 문제 뭐가 중요하다? 그 요소가 중요하다. 자, 밀도, 그리고 속도, 개수, 날개의 면적, 비례, 형태, 그냥 형태, 날개 면적도 형태겠죠. 회전에 영향을 받는다. 양력은 스포츠 상황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이제 요런 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자, 한번 보시면 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다. 양력은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된다. 맞고요. 양력은 형태의 비대칭성, 회전 등에 의해 발생한다. 맞고요. 양력은 물체의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을 이루는 공격각, 앵글 오브 어택, 공격각에 의해 발생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베르누이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유체가 흐르는 속도와 압력의 관계. 그래서 유체가 물이나 뭐 공기나 이런 유체가 흐를 때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감소한다. 속도가 느리면 압력은 증가한다. 이게 이제 베르누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그누스의 힘도 이제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비행기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공기 입장에서 공기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빠르게 이제 공기가 타고 이게 공기가 날개를 타고 이동을 하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공격각입니다. 여기 공격각. 여기에 부딪히면서 공기가 느리게 되겠죠. 그러면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 느린 부분은 압력이 증가하고 빠른 부분은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유체의 특징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그래서 비행기가 어떻게 된다? 뜬다. 이 각도 덕분에 비행기는 앞으로 가지만 이 공기의 힘, 이 양력에 의해서 비행기는 뜬다. 요게 이제 요 설명입니다. 축구에서 이제 회전슛도 마찬가지로 골대가 이렇게 있고 골키퍼가 이렇게 있고 선수가 여기서 여기 있는 공을 발을 이렇게 하면서 찹니다. 그러면 공이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공의 진행 방향의 입장에서 이쪽은 공기가 만나게 되고 이쪽은 공기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공기가 만나서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고 여기는 공기를 타고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한다. 그러면 마그누스의 힘, 기압의 차이로 양력이 발생하는데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압의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을 이쪽 방향으로 찼음에도 공이 이렇게 휘어 들어가는 효과, 이런 것이 마그누스의 힘, 양력이다. 그리고 스포츠 상황에서 많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는 충돌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돌의 이제 탄성, 이거를 잘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탄성은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프공을 있고 이제 골프공을 딱 쳤을 때 골프공이 맞는 순간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찌그러졌다가 다시 펴지면서 나갑니다. 이런 거 이제 탄성이라고 하고요. 자, 반발 개수, 이제 보건 개수, 반발 개수. 요거는 이제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되튀어 나가는 정도. 그래서 반발 개수를 이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0에서 1까지. 자, 1은 완전 탄성 충돌. 그래서 충돌 전후에 상대 속도가 같다. 자, 0은 완전 비탄성 충돌. 그래서 물체와 붙어서 튀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탄성은 충돌하는 물체의 재질, 온도, 충돌 강도 등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맞고요. 탄성은 어떠한 물체의 힘이 가해졌을 때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맞습니다. 자, 보건계수는 단위가 따로 없고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맞고 0은 무엇이다? 완전 비탄성. 1은 완전 탄성. 네 번째, 농구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지면으로부터 64cm 높이까지 올렸을 때 보건계수는 0.64이다. 자, 보건계수는 속도의 변화로 계산을 합니다. 자, 상대 속도의 b 이걸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수직 운동일 때 농구공을 땅에 떨어뜨렸다가 올라올 때 이럴 때도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뭐냐면 농구공이 땅에 떨어지기 직전, 이제 충돌하기 직전의 속도.
와 올랐을 때, 이 다음에 이제 올랐을 때 속도, 요 속도의 비로 구하는 게 이 보건계수고요. 높이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높이로도 구할 수 있는데 높이로 구할 때는 높이의 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0.64 루트, 0.64 루트면 88에 64, 그 0.8. 이럴 경우에는 보건계수는 0.8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14번 문제 가겠습니다. 14번 문제. 자, 다이빙 공중 회전 동작을 수행할 때 신체 좌우축. 신체 좌우축. 자, 설명을 드리겠지만 축은 꼬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꼬챙이. 그래서 우리 신체가 이렇게 있을 때 좌우축은 좌우로 꽂은 꼬챙이.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앞뒤로 이렇게 대구 운동을 하겠죠. 이때 회전 속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동작. 자, 축이 생기면은 토크 값이 발생을 하겠죠. 이때 보시겠습니다. 자,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머리를 뒤로 최대한 젖힌다. 그러면 관성 모멘트가 커지겠죠. 그러면 관성 모멘트는 각속도와 반지름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관성 모멘트가 정해져 있을 때 이렇게 머리 위로 올리는 건 반지름이 커지죠. 그러면 각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회전 속도를 크게 만들 수가 없죠. 신체를 최대한 좌우축에 가깝게 모으는 자세. 좌우축에 가깝게 모으는 자세를 취한다. 이거 맞겠죠? 가깝게 모으면 반지름이 줄어드니까 각속도가 늘어난다. 상체와 두 다리를 최대한 폄시킨다. 아니고요.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두 다리를 최대한 곧게 뻗는 자세. 레이아웃 자세 같은 거죠? 이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2번. 이 내용 잘 보고 가시고요. 15번 문제. 일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률은 일단은 뭐냐면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일은 어떤 물체를 이동했을 때, 일은 어떤 물체를 힘을 줘서 어떤 거리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거 일이라고 하고요. 일률은 단위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일을 많이 한 것, 이게 일률입니다. 일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단위는 줄이다. 줄이가 아니라 줄은 이제 일의 단위고요. 인류는 와트다. 옳지 않고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한다. 자, 일은 힘과 거리인데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은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건 속도다. 그래서 일률은 힘과 속도의 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요게 일률이죠, 요게. 그럼 이동거리가 고려됩니다. 이동거리는 고려되고요. 소요시간을 길게 하면 증가한다. 요게 분모가 이제 커지면 요게 감소하겠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았다. 자, 요거 이제 계산하는 문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알고 가시고요. 16번 가겠습니다. 16번은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 과정, 그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교적 어렵진 않았죠. 이렇게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갈 때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 장대를 딱 땅에 꽂는 순간 장대가 휘면서 이 장대의 탄성 에너지로 전달이 되고, 이 장대를 놓는 순간 몸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위치 에너지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다. 이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이거 이제 좀 더 심화돼서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1 mv 제곱. 그러면 이 값을 주어지고, 장대 높이뛰기 아니고 이제 그냥 높이뛰기라고 했을 때 이 선수가 달려가서 완벽한 도약 자세와 공중 자세로 높이뛰기를 할 때 이 선수가 넘을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역학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은 mgh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값을 주고 이제 이 높이, 넘을 수 있는 높이를 계산해 봐라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70kg의 남자가 뭐 8m 6m 퍼세크로 뭐 뛰었을 때 중력가 속도를 9.8로 했을 때 높이는 얼마나 넘을 수 있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식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자, 이렇게 이제 운동기술 분석 방법 문제가 나옵니다. 운동역학에서는. 자, 운동역학 학문에서 이렇게 측정하고 이제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걸 이제 측정하는 이제 그 본질적인 거니까요. 다만 이제 일반인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도 접근하기 어려워도 최대한 이제 특징 위주로 보시면서 이해하면서 보시면 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량적 분석은 뭐냐면 양을 가지고 그런 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고요. 정성적 분석은 뭐냐면 전문가가 어떤
어떤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 어떤 판단. 그래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의 차이.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다양한 장비를 활용하여 동작 및 힘 정보를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수치화하고 분석하는 것은 정량에 가깝습니다. 정량. 자, 니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것도 정량이 되겠습니다. 정량.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정량은 객관적이고요. 정성은 주관적인 판단이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뒤에 이제 운동기술 분석 방법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8번 달리기 출발 구간 분석에서 표에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가 측정 장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자, 이거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첫 번째 이제 넙다리 고둔근, 대퇴 직근의 활성도, 근육의 활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 뭐가 있을까요? 동작 분석기, GPS 시스템, 진력 반석, 반력. 여기서는 이제 근전도 분석기 요게 되겠습니다. 근전도 분석기. 근전도 분석기. 자, 압력 중심의 위치. 그 압력의 중심의 위치. 그럼 이제 GPS 시스템과 지면 발력기가 있겠습니다. GPS 시스템은 뭐 지도 이런 거에서 이제 위치를 알아내는 시스템이죠. 이건 일단 아닌 답이고요. 여기서 지면 발력기. 그래서 발로 땅을 뒤졌을 때 이런 발력이 압력 중심의 위치에 어느 곳에 위치하는가 이런 것이 나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동작 분석기는 뭐냐면 이렇게 달리기 동작을 할 때 이것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 무릎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절의 각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무릎 관절의 각속도, 무릎 관절이 어떻게 각운동을 하는지 이것을 보는 것은 동작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4번. 자, 여기서는 영상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분석. 그래서 인체 움직임을 카메라 등의 장비를 통해 기록하는 방법이고 시간과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운동 정보를 추출해낸다. 가속도, 각도, 속도, 거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힘은 일단은 측정은 불가하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딱 사진처럼 이제 찍는 거, 영상을 사진처럼 활용을 하는 겁니다. 2차원 영상 분석, 그래서 2차원상의 평면 운동을 분석한다. 카메라 대소는 한 대가 필요하고 체조 비틀기 동작 같은 경우 활용을 한다. 3차원 영상 분석은 이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입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대 이상의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이때 이제 투시 오차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번 지면 발력의 측정과 활용. 그래서 지면 발력은 신체에 가하는 발력을 측정한다. 어떤 측정판이 있으면 여기에 힘을 주면 그 발력이 생기겠죠. 이 발력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의 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인체가 수평 정지 상태일 때는 지면 발력의 크기는 몸무게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인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수직으로 지면 발력, 수직으로 누르는 힘은 몸무게와 같다. 곧 그래서 무게와 같다. 맞는 말이죠. 달릴 때와 걸을 때의 지면 발력의 크기와 형태가 다르게 됩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이론 강의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달릴 때는 신체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가 있죠. 그래서 바닥을 땅을 요 각도로 이제 딛게 되는 거고, 걸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발을 이렇게 딛죠. 이렇게 딛기 때문에 요게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뒤에서 작용하는 힘이 요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의 형태가 좀 다르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직 점프를 할 때 반동을 주는 동작은 지면 발력 크기에 영향을 주겠죠. 자,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면 발력기는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만 측정할 수 있다. 아니고요. 이제 체중계 같은 경우 이제 수직으로 방향을 작용하는 힘만 측정하는 거가 되겠죠. 지면 발력기는 아니다. 자, 지면 발력기에서 산출된 힘은 인체 근력으로 이렇게 뛰고 있을 때 인체 근력으로 작용한 작용력이다. 작용력이 아니라 작용력에 대한 반작용력을 측정하는 거죠. 반작용력, 발력을 측정하는 분석 방법. 자, 높이뛰기 동작 분석 시 지면 발력기에 작용한 힘의 소요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 자, 이 지면 발력기의 그래프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힘을 작용했다가 이렇게 튀어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구간의 시간을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행 분석에서 발이 지면을 착지하면서 앞으로 미는 힘. 자,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발이 지면을 착지하면서 앞으로 미는 힘은 보행에서는 주행이 아니라 보행에서는 추진력이 아니라 일단 처음에 제동력이 되겠죠. 제동력. 자, 발 앞꿈치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기 전에 뒤로 미는 힘. 발 앞꿈치가 지면으로부터 떨어지기 전에 뒤로 미는 힘은 추진력이 됩니다. 이거 말이 바뀌었죠. 앞뒤가. 정답은 3번이었다. 자, 마지막 20번 넘어가서. 자, 20번은 이제 계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힘의 계산 문제. 그래서 힘의 계산 문제는 이렇게 선운동과 이제 이런 것처럼 각운동에서의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각운동에서 토크 값을 계산하실 때는
토크 값과 저항 값을 계산해야 된다. 이때는 이제 먼저 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축을 찾고 이 힘과 축까지의 거리 그리고 저항과 축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곱합니다. 그래서 힘과 축까지의 거리와 힘을 곱했을 때 이 값과 저항과 축까지의 거리에서 곱했을 때 이 값을 비교해서 이게 더 많았을 때 움직이는 방향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시면 팔꿈치 관절을 축으로 여기가 팔꿈치 관절이네요. 팔꿈치 관절을 축으로 정적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딱 정적 동작 그러면 같아야 되겠죠. 정적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상황 이두근이 발생시켜야 해. 상황 이두근 여기죠. 그러면 이 값을 찾아내라 라는 거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손 아래 팔 세공의 합한 무게는 이 팔과 공의 무게는 합쳤을 때 50N이다. 요거 이제 저항값이 되겠죠. 팔꿈치 관절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2cm이다. 그래서 2cm이다. 팔꿈치 관절점에서 저항까지는 20cm이다. 그러면 아까처럼 요거와 요거 곱하고 요거와 요거 곱해서 같아야겠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50은 1000이고요. 2 곱하기 이 값은 2F 값이 되겠고 2로 나누면 50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500N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항상 축을 찾고 저항값과 힘값 그림에서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으로 그림에서 찾기 힘들면 조건으로 다시 주니까 잘 읽어보시고 풀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운동역학 출제는 아마도 올해와 동일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운동역학 문제는 이제 심화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기초고 그 기초를 얼마나 잘 활용하냐이기 때문에 이 기초 개념의 이해와 학습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만 기초만 탄탄하면 어떤 문제든 이제 푸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운동역학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이론 강의에서 조금 더 확인하시고요. 2023학년도 4학년도 시험 준비 잘 하셔서 꼭 필기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